발표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을 내 서비스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면 안 돼요. 공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다 보면 무조건 개발하시는 분이 이기죠. 근데 그거 이겨봤자 뭐합니까? 여기서 최종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안녕하세요. 정달 멘토입니다. 발표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발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가형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발표 평가장이. 이쪽에 들어가자마자 스크린이 있고 발표자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평가위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위원장은 여기 있고 5명에서 7명 이렇게 돼 있고, 발표자는 발표 스탠드에다가 발표 자료 같은 걸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발표 멘트를 미리 놔도 돼요. 근데 스탠드가 없으면 손에 들고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잠깐 봐도 되고, 읽으면 좀 뭐라 그러지만 스크린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발표 멘트를 놓고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미리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보통 교수님이 많아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역, 엔젤 투자자, 그다음에 회계사도 많이 와요. CEO는 뭐냐면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표님들 오시는 거예요. 보통 이 세 분은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고 디자인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 보시면 대부분 다 타이틀이 교수예요. 교수가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령대는 주로 4, 50대예요. 최근에는 보니까 30대도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트렌드죠. 왜냐면 이제 30대는 훨씬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특히 AI 이런 거는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로 이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성비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는 별로 못 봤어요. 5대1? 4대1? 수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남자만인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여성분이 많으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여자 평가위원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좋겠네, 괜찮겠네. 근데 제 편견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되게 꼰대 같은데, 이제 복장은 정장 스타일이 좋아요. 청바지보다는 정장 입고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캐주얼보다는 진짜 정장. 제 경험인데 저 사람은 옷도 저렇게 입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갈 때 무조건 정장 입고 가거든요. 그게 그 공손해 보이나 봐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참여 인원은 보통 한 명에서 두세 명 더 갈 수 있거든요. 발표자가 기획자면 핵심 개발자 같이 가고, 발표자가 개발자면 기획자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발표는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보다는. 그리고 당연히 겸손하게 하는 게 좋죠. 약간 긴장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면 저 사람은 저런 것만 하는 전문가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자세가 뭐냐면 교수님한테 논문 심사 받으러 온 학생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저는 무조건 최대한 짧게 하라 그래요. 30분이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시간이. 저는 무조건 5분 안에 끝내라 그래요. 20분짜리 발표를 해도 5분 안에 끝내고 좀 더 하면 7, 8분 정도까지 해라.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많이 하거든요. 질의응답을 많이 해야지 더 고민하게 되고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질문도 안 하고 끝나면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많이 생각해 보니까 호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발표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논문 심사 받으러 온 학생이 교수한테 막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수님이 하는 말 듣고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을 내 서비스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면 안 돼요. 공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면은 서로 불편해요. 근데 이제 자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진짜 대단한 걸 개발하고 오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무조건 개발하시는 분이 이기죠. 근데 그 이겨봤자 뭐합니까? 여기서 최종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거 인정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설득이 아니라 의견 수렴, 경청하는 자세로 가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좀 좋은 질문도 있겠지만 당혹스러운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때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이거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내용을 질문해요.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시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 말은 그 얘기를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문서만 본 거죠, 문서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 질문 나오면 다시 또박또박 설명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이 아이템하고 관계없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끔씩 있어요. 요즘은 안 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삼성이 대기업이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 아이디어 뭐 별거 아닌데 따라하면 어떡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따라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 듣는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거는. 엉뚱한 거랑 비슷한데 전혀 상상을 못하는 질문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늘 답변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위원은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다. 처음 보니까 얼마나 이해 안 되고 그런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죠.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받아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했어도 다시 질문하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 질문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를 짧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발표하는 거는. 질의응답이 중요하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10분 안에 그 사람을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겨서 나한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질문은 고마운 질문이에요.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세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많이 해 주셨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리하시다. 당신 참 예리하시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주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죠. 몰랐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건 아니고요,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는 차별성을 설명해라. 이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은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걸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할까를 순간 판단을 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어요. 단순히 이거 무슨 새로운 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 난이도도 낮아 보이고 별거 아니고 조립이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 1인 창업자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개발하겠습니까? 딥테크 개발자도 아닌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는 제가 뭐 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목표치의 가치가 낮아 보인다. 그것도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 제품 개요를 다시 설명해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죠. 그럼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뭐냐 서로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수익 모델 설명해라. 이거 다시 이제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의례적으로 사업비 구성이나 인력에 대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개발할 수 있겠냐? 왜 인건비에 많이 쓰냐? 하면 그것도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이 있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범 답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냥. 저는 처음 듣는 질문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메모 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안 해주셨다면 계속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반드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진짜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 처음 듣는 질문은 당연히 고맙잖아요. 그거 몰랐으면 나중에 뭐 버그가 된다든가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예리하게 해주셨으면 당연히 고마우니까 메모해야 돼요. 메모. 저는 중간에 그런 질문 나오면 실제로 수첩에다 그 내용 적어요. 이렇게 하면 몰라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몰랐네. 그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두 번째로 엉뚱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걸 질문한 사람이 있네.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메모 좀 하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진짜 해 봐야 되는 거지 검토를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곤란한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것으로써 발표 평가 방법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제가 R&D 사업 계획서 작성법 하는 거를 또 할 거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 받은 다음에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R&D 사업을 또 이제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업 계획서가 약간 달라요. 다음에 한 7강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정답 메터 찾아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